우리 정부가 소련에 30억 달러라는 거액의 차관을 제공했었는데 그래서 시작된 게 불곰 사업이에요. 돈 갚을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방산 세계 4위인데 그 기반이 된 게 러시아가 그때 준 기술인 거죠. 탱크 들어오고 장갑차 들어오고 지대공 미사일들. 우리나라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그거 다 열어서 역설계를 한 거예요. 그렇다고 기술 이전 이런 거는 여기까지는 안 돼라고 얘기를 했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럴 겨를이 없었어요. 러시아가 그때. 소련이 해체되면서 고급 정보나 고급 인재가 유출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2017년에 정말 북한이 미친 듯이 미사일 실험하고 핵 실험하고 막 이랬는데 북한이 이 로켓 엔진 기술을 암시장으로 유출된 걸 얻어서 이걸 한 거다. 당시 소련의 그 기술들이 불곰 사업을 통해서 한국으로도 오고 북한으로도 가고 이런 상황이네요. 묘하네요. 돌이켜보면 참 기묘한 인연이다. 안녕하세요. 머니포커스 이승원입니다. 오늘은 러시아와 국제질서의 판을 가장 정교하게 읽어내시는 분이죠.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이문영 교수님 모시고 대한민국 북방정책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한꺼번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러시아 하면 굉장히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늘 안 친해 뭐 이런 막연한 생각을 하게 마련인데 과거 이렇게 보면은 러시아하고 한국하고 이렇게 친했다고? 이런 것까지 같이 했다고? 특히 이 국방 정책 관련해서는 굉장히 밀착된 시기가 있었더라고요. 네네. 새삼스럽게. 네네. 그래서 오늘 갑자기 네. 요즘 K방산이 워낙 뜨니까. 그죠? 맞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러시아와 대한민국의 관계는 어땠나 여러 가지 이제 굴곡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네. 좀 여쭤보려고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에 부임한 러시아 대사가 한국을 향해서 비우호국 가운데 가장 우호적인 나라다. 이렇게 묘한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됩니까? 아주 잘 봐주려고 막 애를 쓴 거죠.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국이 이제 어쨌든 제재 동참했잖아요. 제재 동참하면 비우호국이 되는 건데 네. 근데 러시아 입장은 이런 거예요. 그 러시아 외교 관리나 뭐 학자들도 한국 전쟁부터 한국이 미국하고 그런 동맹 관계인데 뭐 너희가 어떻게 하겠니. 근데 레드라인 무기 주는 건 하지 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도 비우호국 중에 가장 우호적인 나라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의미인 거고 이게 일종의 그 러브콜을 보내는 거잖아요. 그거는 한국이 필요하니까요, 러시아에. 그리고 그 당시 제가 2년 전인가 여론조사를 보면은 러시아 국민들이 한국 사람 혹은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너무 네. 좋아해요, 그 러시아 정말 국민들. 네,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러시아가 네.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왜 좋아하는가, 어, 뭐 등등. 근데 이제 러시아에는요, 이미 1990년대 중반부터 한류가 있었어요. 90년대 중반. 네, 제가 유학 갈 때부터 네. 있었는데 그때 한류는 지금 같은 그 문화 한류 이런 거 아니고요. 디지털 한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 러시아에 한국 그 삼성, 그러니까 TV라든가 네네네. 그다음에 핸드폰이라든가 가전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상륙을 해갖고 러시아 국민들에게 굉장히 사랑을 받던 때였어요. 그래서 이미 러시아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한국 그 제품에 대한 러시아 국민들의 이제 선호도라고 하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전쟁 일어나기 직전에요. 진짜 러시아에도 한류 바람이 불고 그래갖고 막 그게 막 이렇게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그래서 러시아 관광객이 한국에 오는 수가 최고를 찍고 할 때쯤에 코로나가 퍼졌고요. 그 코로나가 좀 괜찮아질 만할 때 전쟁이 이제 터져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실 세계에서요. 한국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가장 높은 국민은 아마 러시아일 거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전쟁 전까지요. 러시아 자동차 시장 1위가 현대기아였어요. 그다음에 러시아 핸드폰 시장, 스마트폰 시장 1위가 갤럭시였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TV 같은 경우는 9년 연속 1위가 삼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도 네. 자동차, 네. 핸드폰, 가전 1위를 한국이 다 하는 나라는 사실 없거든요.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그 네. 국민들이 그만큼 우리 한국 브랜드를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중국 제품이 워낙 발전을 했기 때문에 예전 같은 그런 인상은 없지만 그래도 적어도 전쟁 전까지만 해도 한국 제품은 중국 제품이 갖고 있지 않은 어떤 뭐랄까 명품 같은 느낌? 그 문화가 겹쳐진 아우라?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러시아의 젊은 그 MZ들이 한국 제품 가지는 거 너무 좋아하고 그랬다라는 거죠. 교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저도 제가 이제 기자 초년병 때 한 2년 차 정도 됐을 때 그 러시아와 한국 수교 뭐 한 10주년 뭐 이렇게 기념하는 그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러시아를 간 거예요. 심지어 크렘린궁까지 갔어요. 그때도 푸틴이 대통령이었어요. 푸틴은 계속 대통령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이제 버스로 사람들 뭐 대사관 분들하고 같이 이동하면서 느꼈던 게 다 한국 가전, 삼성 그때 뭐 LG 뭐 이런 것들이 네네. 정말 그 유명한 거리에 완전히 도배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국뽕 한번 느꼈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러시아 국민들에게 한국 제품은 굉장히 그 퀄리티도 좋으면서 나름의 미학을 갖고 있는 제품으로 받아들여지는 뭐 거거든요. 내구성은 기본인 거고 그건 디자인부터 그때 다. 서비스 뭐 내구성의 기본에다가 네. 나름의 어떤 그 미학. 근데 러시아가 그 의식주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러시안 의예요. 의. 아름다운 거. 그런 걸 되게 중요시 여기거든요. 네. 사실 그 91년에 소련이 와해되고 그 이후에 우리나라와 바로 이제 수교를 맺는 그리고 노태우 정부가 소위 북방 정책이라고 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외교를 펼칩니다. 당시 봤더니 우리 정부가 소련에 30억 달러라는 거액의 차관을 제공했었는데 경제 규모가 지금보다 훨씬 작았던 때니까 이게 30억 달러면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네. 파격적인 거였죠. 어떻게 하다가 30억 달러를 빌려주게 됐나요? 그게 그 우리가 30억 차관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게 1991년이거든요. 무려 91년. 네, 91년인데 1990년에 한국 외환보유고가 130억 불이었어요. 130억 불이 외환보유고인데 30억 불을 준다는 건 4분의 1이에요. 우리 한국이요. 원조를 받다가 원조를 줄 수 있게 된 거의 유일한 성공 사례인데 우리가 원조 수입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이 된 게 딱 그때예요. 우리 코이카가 만들어진 게 1991년이거든요. 그래서 코이카가 1991년에 그 ODA 한 총액이 1억 불이었어요. 근데 러시아 한 나라에 30억 불을 준 거니까 엄청난 건데요. 근데 사실 30억 불 다 주진 못했어요. 왜냐면 91년 1월에 주기로 했는데 12월에 소련이 해체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반 정도 이제 줬는데. 근데 그 배경이 뭐냐면 일단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노태우 정부의 가장 그 중요한 치적이 북방외교였잖아요. 사회주의 국가하고 수교한 거. 그럴 때 이제 가장 중요한 타겟은 당연히 소련, 러시아인 건데 그럴 때 러시아 입장에서 그 한소 수교의 가장 중요한 건 경협이었어요. 그때 러시아가 너무 어려웠으니까 경제적으로. 그것도 있는데다가 또 하나 중요한 게 그 1991년 9월에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유엔 동시가입하려면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데 그죠? 그래서 실제로 차관 주기로 하고 러시아가 엄청 애써줬어요. 중국도 설득해주고.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경제적 비용이라기보다는 지정학적 기회비용? 그러네요. 거기에 대한 신뢰 자산? 뭐 이런 걸 말하자면 쓴 거죠. 노태우 정부가. 근데 예기치 않게 요때 이거를 제공한 게 우리 지금 K방산이 훨훨 날게 된 그 기초, 그러니까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또 만들어낸 거죠. K방산하고 그럼 어떻게 연결되나요? 저 어렸을 때 네. 불금 사업 뭐 그쵸, 이거 들어봤는데 그쵸. 그거와 네.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차관이잖아요. 그냥 준 게 아니에요. 빌려준 거란 네네. 말이에요. 근데 러시아가 너무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돈 갚을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리 14억 7천억 불 정도 가져갔거든요. 이거 우리 현물로 갚을게. 무기로 갚을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시작된 게 불금 사업이에요. 그렇구나. 그래서 김영삼 정부 때 1차, 노무현 정부 때 2차. 그래갖고 그때 이제 러시아가 자기가 갖고 있는 무기로 갚은 거예요. 그래갖고 러시아 탱크 들어오고 장갑차 들어오고 그다음에 지대공 미사일들 그때 다 들어오고 들어왔군요. 네, 그다음에 일류신 러시아 비행기.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미국은 무기를 줘도 그거를 분해해서 못하게 블랙박스 정책인데 러시아는 그냥 넘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거 다 열어서 분해해서 역설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근데 또 우리는 미국 무기에도 뭐 열어보진 못해도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국이 냉전 탑2의 무기를 결합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지금 K방산인데 예를 들면 지금 이란 전쟁 나고 천궁이요. 네. 천궁2가 네. 그 UAE에서 네. 요격률이 거의 96% 난리 났잖아요. 네. 최근에 너무. 뉴스 봤어요. 네. 근데 그 천궁 그게요. 러시아 거 그때 받은 S-300인가? 그 지대공 미사일 뜯어서 그 기반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궁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스팅어 아시죠? 들고 다니는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그거는 러시아 그때 준 이글라라고 하는 게 그 소련판 스팅어였거든요. 그거 기반에서 나온 거고 현궁은 탱크킬러, 대전차 미사일. 그거 그러니까 일종의 제블린 같은 건데 그게 소련판 제블린이 메티스예요. 그것도 그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궁, 현궁, 천궁이 기반이 된 거는 다 그때 들어온 러시아 기술인 거고요. 거기에 근데 우리나라가 정말 대단한 게 미국의 어떤 장점도 입힌 거예요. 그 양쪽에서 받아서 그걸 계승 발전시켰네요. 그렇죠. 대단하네요. 그다음에 네. 우리 K 전차도 유명하잖아요. 그것도 그때 소련이 준 탱크 그거로 한 거고. 그 당시 뭐 이 표현도 그렇지만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됐네요. 어쨌든 차관을 갚아야 되니까 러시아는 그냥 무기 줄게.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우리는 막 그거 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때 참 잘 활용하셨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때는 막 30억 불 준 게 뭐 여러 가지 엄청 뭐 크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보면 그게 보면 엄청난 자산이에요. 그럼요. 지금 우리가 방산 세계 4위인데 그 기반이 된 게 말하자면 러시아가 그때 준 기술인 거죠. 그 막연히 생각하기에는 그때 이제 돈도 갚아야 되는데 가난하고 줄 건 무기밖에 없고 그래 다 가져가라 이랬을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기술 이전 이런 거는 사실은 여기까지는 안 돼라고 얘기를 했을 수도 있을 텐데 러시아는 그냥 줘버렸네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럴 겨를이 없었어요, 러시아가 그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1992년에 러시아 인플레가 2,500%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물론 나중에 이제 130대 막 내려오긴 했는데 근데 그 이란 전쟁 전에 초반에 그 반정부 시위 대규모 났을 때도 이란 인플레 맞아요. 리알화인가 그게 네네. 뭐 폭락해 갖고 근데 그때 문제됐던 것도 100%가 안 돼요. 근데 1992년에 러시아 인플레가 2,500%였고요. 결국 그러다가 1998년에 국가 부도 모라토리움 선언한 거잖아요. 제가 그때 유학 중이었는데 그때 루브라가 폭락을 해 갖고요. 제가 어떤 경험을 했냐면 1년 등록금이 2년치가 돼 버렸어요. 루브라가 폭락해서. 그러니까 1년 등록금으로 낼 돈으로 2년 등록금을 2년치. 할 수 네. 제가 어머 이런 일이 세상에 있구나를 직접 경험을 네, 했거든요. 환율이 그렇게 되면 어쨌든 거기서 이제 유학생들은 조금 네, 상황이 유리한 좋아지는- 거죠, 네, 우리는. 네. 근데 하여튼 그래서 러시아가 이제 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소련이 해체되면서 네. 그런 식으로 소련의 어떤 그 고급 정보나 고급 인재가 유출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17년에 북핵 위기가 최고조였어요. 그때 네, 네. 정말 북한이 미친 듯이 미사일 실험하고 핵 실험하고 막 이랬는데 맞아요. 그때 7월인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 성공했는데 그게 화성 화성 14형인가? 14인가 그랬어요. 네. 그래갖고 도대체 미국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 기술을 도대체 북한이 어디서 얻었나. 네. 그래갖고 그때 뉴욕타임즈에서 그걸 기사를 낸 거죠. 네. 북한이 이 로켓 엔진 기술을 우크라이나에 그 로켓이 암시장으로 유출된 걸 북한이 얻어서 이걸 한 거다. 이제 이런 그 국제적인 스캔들이 있을 정도로.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소련 해체되고 우크라이나가 그 핵 강국 3위였잖아요. 그게 우크라이나가 핵을 보유한 게 아니라 소련 전체에서 특히 우크라이나 동남부가요. 소련 전체의 군산복합체의 핵심이었어요. 거기 막 로켓 공장들 막 이런 것들 그다음 실험실이나 연구소들이 막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소련의 기밀 로켓 공장 네. 에 있었던 게 암시장을 통해서 나와서 북한으로 흘러 들어간 거지 우크라이나 정부가 뭐 일부러 팔았다든가 이제 이런 네네. 거는 아닌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차피 소련의 어떤 자산이 유출된 거죠. 그러니까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싸우고 있는데 러시아의 어떤 정말 네. 군사 기술은 우리 방산의 기본이 되어준 거고 그다음 본의 아니게 이제 우크라이나에 소재했던 소련 로켓 공장의 기술은 또 북한으로 뭐 가고. 북한으로 갔다라는 네, 네. 그런 추정을 네. 이제 미국에서 한 거죠. 그게 되게 아이러니한 거죠. 어쨌든 그 옛날 그 냉전 시기에 한참 이제 발달됐던 러시아 당시 소련의 그 기술들이 어쨌든 불곰 사업을 통해서 한국으로도 오고 그렇죠.
뭐 암시장을 통해서 북한으로도 가고 이런 상황이네요. 묘하네요. 네, 이상한 인연이 있고 그다음 또 음. 하나 이게 참 역사의 아이러니인데요. 우리 K방산의 예를 들면 K방산의 DNA를 만들었다고 얘기하거든요. 네. 러시아 그 네네. 기술이. 근데 그 K방산의 세계적인 수요를 만들어낸 것도 또 러시아예요. 전쟁을 일으켜 갖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상한 인연이고 이상한 역사의 아이러니 뭐 이런 거인 거죠. 사실 그 국내에서 가장 또 충격적이었던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북한에서 파병을 해서 러시아로 그 북한군을 보냈습니다. 네. 이게 특히 이제 남북 대치 상황에서 북한의 그 움직임, 그리고 북한이 어느 나라와 밀착하냐, 이거는 우리 그 지정학의 직격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굉장히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이 러시아의 전략, 우리나라에도 뭔가 계속 추파를 던지고 있고, 지금 북한과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거의 뭐 이런 모양새로 가고 있어요. 이 러시아의 전략, 뭐 이중 전략이라고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근데 이게 러시아 입장에서는 전혀 모순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잖아요. 북한하고 막 그러면서 우리한테는 또 막 러브콜을 보내고. 근데 그러니까 푸틴 같은 경우는 이게 뭐가 문제인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소련 시절에는 러시아는 한국하고는 아예 수교 관계가 없었고 북한에 올인했던 거고, 그러다 소련 해체되고 옐친 때는 남한으로 확 쏠렸고 그다음에 북한에 대해서는 예전과 이제 다르게 멀리한 거죠. 그랬는데 푸틴이 2000년에 딱 대통령이 되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그걸 등거리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 카드를 버리는 게 러시아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북한 카드를 쥐고 있는 게 한국하고 관계를 할 때도 일종의 레버리지가 된다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푸틴이 대통령 되고 제일 처음 방문한 게 북한이에요. 아, 그러니까 평양 갔던 게 그때가 소련 지도자 중에 아. 북한을 직접 방문한 거는 푸틴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뭐 옐친이 간 것도 아니고 당연히 안 아무도 갔겠지. 안 옐친 아무도 갔어요. 안 그 전에 갔네. 동맹 관계였어도 소련 시절의 지도자도. 근데 그거는 이제부터는 한국하고는 멀리하고 북한하고 밥 먹을 거야 이게 아니라 등거리 외교를 선언한 거였거든요. 이게 푸틴의 기본적인 외교 전략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푸틴은 이스라엘하고도 친하고 팔레스타인하고도 친하고 이란, 사우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못한다 그러면 러시아는 왜 이게 이해가 안 돼? 이거 외교의 기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외교의 기본이고 국제 질서는 원래 그런 거야. 그리고 뭐 최근에는 특히 푸틴하고 시진핑은 둘이 만날 때 왜 이렇게 화내요? 저는 시진핑이 웃는 모습을 거의 못 봤는데 둘이 뭔가 표정이 좋아. 얼마나 친한 거예요? 아니면 친한 척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아니 더 잘하시겠지만 잘 몰라요. 예, 정치 지도자들 간에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렇죠. 겉으로 네. 뭐 쇼윈드 부부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물론 지금 러시아하고 중국 관계가 정말 역사 이래 최고로 좋은 관계인 건 맞아요. 하지만 이렇게 돌이켜 보면 둘이 사이 안 좋았던 적이 훨씬 더 많고요. 그리고 지금도 속으로는 막 이러고 있어요. 겉으로는 이렇게 웃고 있지만 네. 특히 러시아 입장에서 그렇죠. 네. 서로 이제 막 카드, 막 계산기 막 두드려 보고 그럼요. 쟤랑 지금 네. 이런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뭐 쟤는 뭐 이런 거를 엄청나게 수를 재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시 조금 돌아가서 러시아 내부 사정이 너무 궁금해요. 왜냐하면 이제 전시 경제라는 게 뭐 숫자의 싸움이긴 하지만 뭐 러시아 경제 괜찮다더라. 오히려 웬만한 나라보다 경제 성장률은 훨씬 더 좋아. 뭐 무기 만들어도 GDP 반영되는 거니까. 러시아 경제 사정 그리고 정치 상황 좀 두 갈래로 설명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우크라 전쟁 이후에. 드디어 위기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제재 뭐 엄청 받았지만 2023년, 4년 러시아 4% 성장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쟁 안 한 우리나라보다 높았던 거예요. 그랬는데 작년에 0.6%예요. IMF 통계로.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동안에 러시아가 제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경제가 좋았던 이유는 일종의 전시 특수 상황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러시아 재정에 변화가 없었어요. 석유가스를 유럽이 안 사주는 대신 중국, 인도가 사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들어오는 돈은 똑같아요. 근데 그 재정을 국방비를 대거 편성을 해서 푼 거죠. 그래서 군수공장 풀로 돌리고. 그다음에 전쟁 나고 이제 유럽 기업들이 나갔잖아요. 네. 그럼 예전에 러시아가 수입해서 쓰던 거를 그러니까 이참에 푸틴은 국산화하자 이런 거예요. 그래 그걸 러시아에서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군수공장 풀로 돌아가고 제조공장 돌아가고
그다음에 이제 뭐 건설업이라든가 이런 건 전쟁 때는 같이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다가 또 러시아는 그 전쟁 초반에는 이제 부분 동원령을 내렸는데 그때 러시아가 난리가 난 거예요. 네. 러시아 청년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네, 전쟁 북으로 안 다 탈출하고. 하겠다고. 네. 그러니까 그 부작용이 너무 크니까 그다음부터 계약병제로 바꿨거든요. 아. 그러니까 돈 월급 받고 전쟁터 나가서 아. 싸우는데 그 월급을 엄청 많이 줘요. 그러니까 사이닝 개런티만 4천만 원 정도 돼요. 우리나라 돈으로 작년 기준으로. 아니 그게 2024년 기준으로. 24년 기준으로 사이닝 개런티만. 웬만한 그 이제 월급 평균 그쵸. 수준보다 한 3배 정도 받는다 뭐 이런 네. 얘기 들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네. 이렇게 1년 동안 전쟁 갔다가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한 9,500만 원을 벌 수가 있는데 그게 러시아 저 오지 지방에서는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는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게 누가 이익을 보는 거예요? 부자들이 이익을 보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부자들이 왜 돈 받고 자기 아들이나 아우. 남편이 전쟁 나가겠어요. 그러니까 서민의. 그다음에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뭐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인부들, 그다음에 운수, 운전하는 네네네. 그러니까 다 서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서민한테 이 그동안의 전시 특수는 러시아 서민이 수혜를 입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 국민들은 전쟁의 어떤 부정적인 피해를 정말 느끼지 못했어요. 어쨌든 경제적으로 일종의 보상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 오히려 더 전쟁 전보다 월급 더 오르고 그러네요. 실업률 거의 제로예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외국으로 못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국내가 경기가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푸틴 지지율이 80%가 넘고 전쟁 지지율이 76% 막 이렇게 나와요. 지금도요? 네, 지금도. 이제 뭐 피로감이 쌓여서 초반에는 이제 보통 전쟁 딱 발생하면 리더들한테 그 지지를 엄청 모아주잖아요. 그런데 지금 벌써 한 4, 5년 지난 느낌이어서 근데 왜냐면 이제는 어쨌든 아니지. 여지까지는 경제가 좋았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러니까 러시아 국민들이 크게 불만이 없었던 거고 그다음에 또 전쟁 명분에 대해서는 또 상당 부분 러시아 국민들이 공감을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최근에 이렇게 이제 지표가 안 좋아지고 그게 실물 경제에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 여론은 변화할 수 있는 거죠. 최근에 약간 붕괴 조짐이 있다고 하는데 경제적으로 이게 확 또 안 좋아지는 그런 국면인 건가요? 그렇죠. 지금 당장 4%에 달했던 GDP 성장률이 작년에 0.6%로 가라앉은 거니까. 네. 그다음에 지금 물가도 높고 금리도 높고 지금 모스크바 인플레이션 장난 아니라 그러던데요.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는 책 쓰느라고 러시아에 네네. 못 갔거든요. 네. 그랬는데 그 전에 갔을 때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쌌어요. 특히 생필품. 네네. 근데 지금은 생필품 가격들도 스타벅스 아메리카노가 6,500원이래요. 지금 우리 4,700원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처음에는 계속 플러스야 전쟁 났는데 얘네들 잘 먹고 잘 사나 봐 하다가 최근에는 뭐 실업률, 뭐 GDP 뭐 모든 것들이 조금 안 좋아지는 징후가 있다고 했는데 실제 그렇군요. 실제 그런데 네. 이제 그게 작년 한 하반기 말부터 이렇게 나타난 거니까 아직까지 그게 여론에는 반영은 안 된 거죠. 조금 시간을 봐야 되겠네요. 예, 근데 이제 만약 계속 이렇게 간다 이러면 어떨지 모르는데 유가가 뛰어버리는 거죠. 지금 트럼프가 이란 전쟁을 일으켜서. 네. 그러니까 저는 푸틴이 좀 운이 좋은 것 같아요. 그때 막 가자 전쟁 맞아요. 막 네. 교착됐을 때 가자 전쟁 하마스가 공격한 게 또 푸틴 생일이에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그 공격한 게 10월 7일이거든요. 네, 23년 10월 7일. 네. 그게 푸틴 생일이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갖고 사람들이 그랬죠. 하마스가 푸틴에게 정말 큰 생일 선물을 했다. 근데 지금 막 경제 이러고 왜냐면 유가가 바닥을 치니까. 네네. 그랬는데 트럼프가 이란 네. 전쟁 일으켜서 그걸 이렇게 끌어올려 놓은 상태인 거죠. 지금 어떻게 봐도 푸틴한테 너무 좋은 상황을 트럼프가 만들어주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뻔한 질문이긴 한데 푸틴 지금 거의 한 20 몇 년째 대통령이잖아요. 그 저력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단순히 뭐 독재, 억압 이것만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어떤 거죠? 제가 재작년에 이제 네. 러시아 출장을 갔는데 제가 그 러시아 젊은이들 의견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20대 네. 러시아 젊은 여성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푸틴 체제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죠. 네. 그랬더니 그 마리아였는데 이름이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요,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왜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대통령이 한 명이야?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사실 진짜 그렇잖아요. 그러네요. 20대면 2000년부터 그 중간에 뭐 메드베제프는 사실은 뭐 약간 대리인 호뚜각시 같은 대리인 같은 거였으니까 26년 동안 대통령이 한 명인 거잖아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랬다는 거예요. 얘야, 대통령 바뀐다고 별거 없단다. 왜냐면 푸틴 아닌 대통령 옐친이잖아요. 옐친 너무 안 좋았어. 그다음에 또 러시아 네. 사람들이 고르바초프를 그렇게 싫어해요. 그래요? 예, 사실 소련을 해체한 음. 건 옐친인데 러시아 사람들은 고르바초프 훨씬 싫어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 엄마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 그게 좀 이상하긴 한데 다른 나라 보면 막 바뀌던데 나는 계속 대통령이 한 명인 게 이상하긴 한데 그게 좀 이상한 거 말고 생활에 나쁘지 크게 않아? 뭐 그런 건 없어요. 저는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사실 우리가 뭐 이데올로기, 가치, 뭐 시스템 이런 것보다 내가 먹고 사는데 큰 지장 음. 없으면 뭐 누가 되든 뭐 신경 안 쓸란다. 약간 이런 것도 네, 있고 네. 아까 그 어머님 세대는 이놈이나 저놈이나 비슷하더라. 차라리 낫다는 거. 차라리 옐친 술주정뱅이보다는 낫다는 거죠. 저 옐친 너무 기억나요. 맨정신인 적이 없었던 것 같고 맨날 코 빨개가지고. 네. 근데 푸틴 때는 어쨌든 계속 이제 유가 고공행진 해갖고 강대국주의 회복했죠. 막 이러니까. 사실 러시아 제재 속에서 우리가 아주 실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제 미국이나 이제 서방 세력들이 다 제재하니까 우리도 같이 한다. 그래서 우리 그 잘 나가던 우리 현대 기아차나 우리 기업들이 계속 다 철수했잖아요. 네. 저는 산업적으로 보면 너무 안타깝거든요. 그렇죠. 그들이 이제 기회를 잃었으니까. 그런데 이 공백을 누가 채웁니까? 중국에서 채울 거잖아요. 중국에서 많이 또 수출을 하겠죠. 러시아 쪽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우리한테 좀 기회가 있을까요? 뭐 이렇게 굉장히 냉정하게 얘기했을 때 이제 전후복구라는 분야도 하나 있고. 그러니까 전쟁 전에 러시아 자동차 점유율 우리가 1위였는데 지금은요. 55%를 중국 차가 차지하고 있어요. 러시아 전체 자동차 시장 55%. 스마트폰은 60%예요. 그러고 있어요. 근데 기자님 말씀하신 거에 오히려 정답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한테는 기회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녹록진 않은 거예요. 푸틴도 얼마 전에 우리 러시아랑 한국이랑 전쟁 전에 좋았잖아. 맞아요. 그때로 네. 돌아가자. 우리 러시아는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건 한국 정부에 달렸어. 이렇게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러시아 경제가 너무 중국의 의존성이 이건 너무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한국에 그렇게 러브콜을 보내는 이유는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대안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한국인 거죠. 우리는 제조업도 있죠. 첨단 기술도 있죠. 그런데다 우리가 뭐 언제 한번 주변국을 위협한 적이 있나요? 없잖아요. 너무나 신뢰할 만한 안정적인 파트너가 사실 그럼요. 대한민국이죠. 네. 하나도 너무 매력적인데 하나도 안 위험한 데다가 지금 K가 막 훨훨 날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러시아가 우리가 필요한 이유지만 동시에 그러나 한 번 뺏긴 시장을 다시 되찾는 건 쉬운 일이 아니래요. 그러니까요. 중국의 그 제품의 퀄리티와 서비스 이런 게 정말 무서울 정도로 발전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 국민들이 아직까지는 한국을 기다려요. 설문조사 같은 거 하면 아직도 어느 기업이 제일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어? 그럼 삼성이 2위란 말이에요. 그래요? 아직도 그러고 있고. 아직 우리가 기회가 있어. 그죠? 네네. 네. 근데 시간이 촉박해. 그렇죠. 러시아 국민이 우리를 언제까지 기다려주겠어요. 그런데다가 우리가 없는 사이에 중국 제품의 맛을 보시는 거잖아요. 그럼 안 근데 되는데. 생각보다 괜찮네? 네. 이렇게 돼버리면 더 힘들어진다라는 이 거죠. 충성도라는 게 10년 뭐 200년 뭐 갈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빨리 다시 그걸 회복해야 되는데. 중국 그래도 제품에 아직도 너무, 네. 러시아 국민들 지금 핸드폰 점유율은 샤오미가 1위인데요. 네. 러시아 국민 마음속에 1위는 갤럭시예요. 그래요? 아직도 설문조사는 그렇게 나와요. 네. 근데 이제 좋아요. 네. 시간이 마음속에는 갤럭시라고. 네. 다시 한번 강조. 그리고 진짜 또 너무 궁금한 게 이겁니다. 우리 북극항. 요즘 굉장히 자주 접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북극항인데 어쨌든 백길은 또 열리고 이 북극항과 한국의 역학 한번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근데 북극항로라는 게 기본적으로 컨셉이 아시아에서 유럽을 최단 거리로 잇는다잖아요. 네. 그죠? 근데 북극항로의 90%가 러시아 영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북극항로에 이제 우리는 부산항을 거점항으로 만들자. 북극항로가 굉장히 미래 관점에서 되게 유망하니까 부산항을 거점항으로 만들자라고 하는데 사실 러시아 입장에서는 꼭 부산항이어야 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그런 거죠. 네네네. 그죠? 물론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이렇게 아시아에서 만약 보낼 때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근데 뭐 러시아 입장에서는 상해항도 있는 거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러시아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가능한 줄이려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한국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괜찮다고 한다면 뭐 부산항이라고 하는 것도 서로 한러 간에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유력한 그 거점이기는 한 거죠. 정확한 개념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예전에 이제 싱가포르가 그 위치 때문에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그 뭐 물동량으로 인해서 그 사회가 굉장히 발전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 부산항이 제2의 그 싱가포르처럼 되는 건 아니야? 뭐 이런 기대에 섞인 전망들도 있는데 근데 얼마 전 러시아 대사가 그랬잖아요. 어떤 한국 북극 항로 하려면 러시아랑 지금 이래선 안 돼. 너네 못 해. 너무 말이 얄미운데 사실 현실인 현실은 거거든요. 그렇죠. 예. 네. 러시아가 뭐 자선 사업하는 국가는 아닐 테니까. 근데 그 자기네들- 말을 왜 했겠냐고요. 우리 친하게 지내야 돼. 친하게 지내자. 이것도 일종의 러브콜인 거예요. 그렇죠. 그쪽에서는 정말 이리저리 한국에 대해서 계속 추파를 던지고 있었네요. 네. 대통령에서부터 맞아요, 대사에 맞아요. 이르기까지. 적당히 해라. 이제 좀 열자. 우리 다시 한번 친할 수 있지 않니? 막 이런 네네. 메시지네요. 네. 네. 그리고 러시아 사람들 보면은 그 표현이 굉장히 좀 직설적이고 특히 지금 그 러시아 대변인 그 여성분 이름 네네. 생각. 자하로바. 네. 러시아의 뭔가 외교술, 외교력 어떻게 평가하세요? 오히려 우리보다 더 균형 외교를 중요시 여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갈등의 당사자들이 있을 때 어느 한 편을 일방적으로 들기보다는 이제 양쪽. 근데요,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문제일 때 우리는 뭐 양비론 아니에요. 러시아는 분명히 팔레스타인 편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번에 이란 문제 있었을 때도 분명히 이란 편이에요. 이란의 새 지도자, 최고 지도자 선출됐을 때도 가장 먼저 축하한다. 아. 라고 얘기한 게 러시아란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스탠스는 명확하나 그러나 둘 다 하고 이제 친한 방식을 하는데 그거에 가장 노련한 게 라브로프고요. 그리고 러시아는요, 사실 이 다극화 네네. 전략이라고 하는 걸 이미 소련 그 해체될 그 즈음부터 다극화 전략이라고 하는 거를 계속 외교의 기반으로 두고 있었어요. 프리마코프라고 하는 네네. 예전 네네. 외교부 장관이 얘기했던 게 바로 다극화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혼자 상대하려고 하지 말고 네. 중국이랑 인도랑 손잡고 싸워. 이거였거든요. 그게 지금 다극화 전략인데. 이제 마지막으로 한반도로 다시 좀 와보죠. 우리가 러시아의 그런 관계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우리 몫을 또 챙겨야 되지 않습니까? 러시아의 관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조언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게 둘이 모순되는 게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하고의 관계를 저는 관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뭐 제재 국면이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이유가 한편으로는 아까 기자님도 너무 아깝다 하셨잖아요. 우리 막 러시아에서 핸드폰 1등, 자동차 네. 1등 하는데 30년 걸렸잖아요. 네네. 어쨌든 남의 나라 전쟁인데 우리의 30년이 말하자면 희생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뭐 경제적인 면에서도 러시아를 관리할 필요가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안보적인 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러시아를 관리를 해야 북러가 더 이상 밀착하는 걸 막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네네. 왜냐하면 러시아가 한국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러시아하고 조응을 해주게 되면 그러면 러시아도 우리 요구를 들어줘야죠. 그러니까 네. 당장 그 얘기 들으셨어요? 작년에 베이징에서 네. 그 승전 기념일 할 때 네, 9월 3일에. 시진핑, 푸틴, 김정은 다 만났잖아요. 네. 그때 우리는 우원식 국무총리가 가셨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식사 자리인가 거기서 푸틴이 와갖고 우원식 국무총리한테 나 좀 있으면 김정은 만날 건데 무슨 얘기 전해줄까? 이렇게 맞아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거 재밌었어요. 이건 엄청난 호의이면서 또 내가 북한에 그 정도 말빨 있거든? 이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러시아하고 관계를 관리를 하면 북한과 러시아가 우리가 보기에 위험할 정도로 더 이상 밀착하지 않는 걸 좀 네. 견제를 하거나 아니면 지금 남북관계 너무 안 좋잖아요. 그럴 때 이제 거기에 러시아의 어떤 조력? 영향력.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두 개는 저는 양립 가능하다라고 생각해요. 네. 그 노태우 정부의 북방 정책부터 불곰 사업 30억 차관까지 그러게 오늘 몇십 정말 년을 막 아우렀네요. 네, 근데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앞으로 또 기회 되면 러시아 관련 영상 저희들이 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문영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